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6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좀 무서워요. 이제 너무 확확 더워져가지고. 아, 날씨가 네, 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날씨가 너무 확확 바뀌니까 그 뭐 감기도 많이 걸리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또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다니니까 그나마 예전에 비해선 네.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적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 뭐 댓글 한 분씩 읽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해주세요. 보람님 먼저 할까요? 아니요, 의성님 저부터 먼저 할까요? 해주세요. 저는 think, thank, grow 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어요. 유튜브나 공영방송에서 빚 있죠, 빚. 우리가 채무를 지달할 때 그 빚. 빚을 빚으로 제대로 읽는 분을 거의 처음 보네요. 칭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디테일한 피드백은 정말 처음이고. 아, 빚을 빚을 네. 빚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빚이라고 하죠. 아, 빚이라고 머리 빚는 빚과 그 채무의 빚을 빚을 혼동해서 네. 발음을 하는데 아. 그 발음을 이제 정확히 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또 디테일한 칭찬을 해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좋습니다. 다부터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저는 부러워지니까요. 요런 것만 가져올게요. 아, 빚을 배웠습니다. 네. 네, 달달 K보람님. 네, 저 소크라테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어, 모든 건 때가 있는 법, 검찰 정상화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요즘에 이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고 좀 상징적으로 얘기해주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MM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녀에게 문제 있으면 공직자 자격 없다더니 정말 뻔뻔하다. 저 말 나도 똑똑히 기억한다. 정말 내로남불. 근데 지금 장제원 씨뿐만 아니라 뭐 사실 문제가 많죠. 근데 노엘을 원래 제가 담당해서 마크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엘이 나오면 또 계속해서 마크하면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엘이 들어가도 두부 들고 찾아가신다고 안 하셨나요? 아니 두부 들고는 안 가요.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두부 들고는 안 가려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 개인 의견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작을 해보면 자, 오늘은 세탁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 네네. 세탁실. 세탁실. 네. 확실히 세탁하면 전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정재우. 과거 세탁을 정말 열심히 해갖고 뭐 저를 키웠네 뭐네 하면서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이거? 나 무슨 보수 정권의 돈 세탁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바로 정재우로 가네요. 제 인생에서 정재우 세탁이 더 우선입니다. 지난번 썸네일도 어떻게 보면 세탁의 일종의 어떤 그런 행동이 메인이 되신 거죠. 이게. 메인이던데. 네. 그러게요. 근데 세탁 아니 근데 뭐 그렇죠. 뭐 들 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예. 넘어갈게요. 예. 이걸 못 봤네요 또 이걸. 예. 네, 저희가 세탁할 때도 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세탁할 때도요? 네, 세탁을 할 때 오. 오. 세탁기를 돌릴 때 우리 옷 돌리면은 이게 또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폴리로 네, 시작하는 맞아요. 것들 이런 것들을 세탁기에서 걸러내 줘야 되는데 걸러내 주지 못하면 그대로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우리 입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세탁기에서부터 걸러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삼성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삼성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삼성이 한다고 했을 때 그린워싱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콜라보레이션을 하겠대요. 누구랑? 파타고니아랑.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랑? 하면서 진정성이 갑자기 느껴지는. 진심인가? 이거 뭐 협찬받고 얘기한 거 아니죠? 이거?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전체 조금 어디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약간 이제. 홍보 느낌도 강하고 오늘 약간 영업 느낌이.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또 이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설명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데서는 항상 우리가 견제하는 눈빛으로 네. 쳐다봐야 하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견제를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견제를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어서 안 그래도 언제 한번 파타고니아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전에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잘 먹었습니다. 네,
그 사회적인 가치를 예.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한번 시켜드리겠다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침 그래 요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파타고니아가 되었는지에 오.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 사진이 하나 이제 올라올 텐데 파타고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우리의 자켓을 사지 마세요. 예. 네. 저 자켓이 그 우리 후리스 있죠. 예. 거의 겨울에 다 입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파타고니아 외에도 다른 그 회사들도 많이 카피를 해서 저렇게 생긴 후리스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네. 이제 파타고니아의 최고 베스트 아이템이에요. 근데 저걸 사지 말래요. 저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면서 사지 말라고 했던 2011년에 이제 있었던 광고인데 이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알죠. 네, 그 할인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날인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엄청나게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쓸데기 없이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안 사도 되는데. 안 사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업이 자신들의 그 물건을 매개로 해서 홍보를 했던 사례. 그러면서 오히려 이 파타고니아에 대한 충성층이 늘어난 매우 기념비적인 광고였죠. 그렇죠. 이걸 또 나중에 따라하면 안 먹히잖아요. 이제 안 먹히죠. 네. 우리의 세탁기를 사지 마세요. 안 사겠습니다. 불매. 아니 근데 저게 약간 역발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하면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네, 맞아요. 그런 심리를 노린 거 아니에요? 마케팅으로? 나중에 재호님이 이걸 인용해서 혹시 정치를 하시게 되면 저를 뽑지 마세요 하고 선거 한번 근데 해보세요.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제 채널을 구독하지 마세요라고. 구독 취소해 그러면 주세요. 바로 취소하시 뭐. 요즘 볼 것도 많은데 취소를 바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힘을 됩니다.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야 되는 시기예요. 안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 시기에 또 그러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데 저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그렇게 얘기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케팅이다. 이게 마케팅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 기인을 한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요. 오. 6가지 정도가 예전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기업의 철학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스스로의 행동을 정화한다. 세 번째, 속죄한다. 네 번째, 시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오. 다섯 번째, 선을 행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준다. 이게 기업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철학을 갖고 하는 회사가 저런 광고를 하니까 마케팅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미안한. 그렇지. 네. 사과해야겠네 이건. 이거 못 들었어요. 이걸 못 듣고. 근데 진짜 베넨제리스도 비슷하네요. 베넨제리스도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베넨제리스도 있죠. 베넨제리스는 보다 더 사회저항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이제 여기는 환경에 특화된 게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 그 유래를 올라가면 예. 이 창업자 이름이 이본 쉬나드라는 프랑스계 미국인인데 네. 이분이 그 등반을 좋아했어요. 등산하는 거. 그러다가 그러다가 1957년부터 피톤이라는 등산용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 바위에다가 그 꽂아가지고 로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등반할 수 있게 하는. 네,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 재밌는 거 하나. 요 분이 이렇게 막 사업을 하다가 입영통지서를 받아요. 영장을. 야. 그래서 해외 파병을 나가게 되는데 1962년에 그게 어디? 한국. 그래서 북한산에서 등반을 또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이본 시나드라고 했잖아요. 네. 시나드 A길, 뭐 시나드 B길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척한 등산로가 있을 정도로 북한산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가 또 있는 또 약간 개척자 정신도 있네요. 개척자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애초에 좀 놀고 이렇게 레저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서핑하고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 같아요. 근데 능력까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대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등산 장비를 파는 회사를 계속 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요 피톤이 많이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최대의 어떤 그 등산 장비 회사를 거듭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판 피톤 때문에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거예요. 산망하면 바위가 다 깨져 있어요. 그치. 네. 그러면서 쉽게 말해 현타가 온 거죠. 예. 그러면서 피톤을 더 이상 안 팔기로 선언을 하고 그 바위를 이제 깨지 않아도 되는 장비를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승승장구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철학이 이제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과 어떤 등산 장비를 정복해야 될 대상, 많이 팔아야 될 대상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고 자연을 이제 아끼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라는 측면을 좀 이때부터 이 사람은 좀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등산 뭐 의류 같은 것도 만들고 자파 같은 것도 만들게 됐는데 장비만 만들다가 네. 라인을 확장한 거죠. 아. 그렇게 라인 확장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이제 파타고니아가 아. 되었다. 이렇게 맥락이 좀 있더라고요. 등산 브랜드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분이 또 현타가 한 번 또 세게 와요. 90년대에. 오. 이제 그 티셔츠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 솜 같은 게 다 모카에서부터 이제 네. 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 원자재가 만들어지는 이 모카 밭을 한번 가봤더니 너무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모카가 재배되고 있는 거예요. 물도 너무 많이 쓰고 땅도 너무 많이 쓰고 온갖 그 농약에다가 하면서 정말 자연을 다 파괴하면서 모카를 만들었고 그 모카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분이 갖고 있었던 환경 철학이 안 맞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기농 모카로 다 바꿔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유기농 모카로 우린 만들어서 물건 팔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파타고니아가 물건이 좀 비싸요. 네. 대신에 모든 재질은 다 유기농 면을 활용해서 만들어요. 오.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2년에는 아예 유기농 식품 회사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 가열화,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는 그 유기농 농법까지 개발할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활동이 환경과 관련된, 자연보호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이분은 ESG를 해왔던 거죠. 네. 앞서갔다 진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이제 야.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재훈님. 저는 그냥 베넨제리스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그때는 기업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렇지. 그런 걸 떠나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가치를 추구했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많이 앞서갔구나. 저렇게 소수가 또 앞장서고 그의 성과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고 그렇게 사회를 되게 크게 많이 바꿨다 이 생각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또 옷 쪽이니까 보람님이 해주실 말씀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저 파타고니아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근데 그 흰색 티셔츠 사진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파타고니아라는 로고가 새겨진 그 티셔츠를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여름마다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왜 유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이게 가치적인 부분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기업 철학과는 정반대로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기업의 옷을 사지 마세요. 여기서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한 번 옷을 사면 이제 뭐 계속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그걸 좀 오래 입고 약간 그런 식의 걸 추구하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오히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그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행처럼. 너무 막 그냥 입고 또 버리고 그냥 다른 옷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전 들어서 아쉬웠어요. 근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맞긴 아마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미닝아웃이라는 것도 그쵸. 되게 유행한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탐스 슈즈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꼭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맞는 뭐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웬만한 모든 기업들이 자기의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걸 좀 추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거를 근데 이용을 또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린워싱이 또 횡행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요. 그렇죠. 모두가 파타고니아나 뭐 베넨제리스처럼 기업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따로 뭐 ESG라는 말 붙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ESG 때문에 뭐 더 비용이 올라가서 최종 소비자가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없겠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다들 이때까지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가 되게 특이해 보이는 네. 거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다 뿌려지기 전에 누군가가 차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보람님께서 보여주셨던 티셔츠 같은 거 엄청 네. 카피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후리스도 엄청 다른 회사들이 그냥 카피만 하고 맞아요. 팔 뿐이지 저 디자인만 예쁘니까 갖다 팔 뿐이지 네. 파타고니아의 그 사회적 가치와 철학은 가져가지 네. 않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갈 길이 멀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가 좀 재밌는 사례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파타고니아가 요즘에 또 뭘 만들고 있냐면은 네.
그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너무 예쁘다 싶으실 텐데 네, 어떤 사진이죠? 네 이제 사진이 곧 올라갑니다. 바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빗물 맥주 그거 아니에요? 제가 했던 사업을 저는 그렇게 재훈님처럼 막 끼워넣기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손절을 갖고 선긋기. 여기저기 이렇게 좋습니다. 막 예.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 저 맥주를 만들어요. 네. 근데 참고로 저 맥주가 그 우리 편의점 가면 있는 그 파타고니아라고 있는 그 맥주랑은 다른 맥주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파타고니아 맥주는 어디 아르헨티나의 어디 파타고니아라는 브루어리였나? 에서 만들어서 파는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상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파타고니아가 아닙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얘가 편의점에 많이 있는데 야 파타고니아가 맥주도네 하시면서 이걸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찐 같다 근데. 그쵸? 네. 엄청 아름답게 잘 만드셨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그 파타고니아는 별개 다른 브랜드다. 이거 지금 근데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한번 꼭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네.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 근데 지금 그럼 왜 그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파타고니아의 맥주가 특별하냐라고 하면 저 이름이 롱루트 에일인데, 그러니까 뿌리가 긴 에일이라는 뜻의 맥주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 맥주를 뭐로 만드냐면 보통 맥주 뭐로 만들죠? 보리. 보리. 음. 근데 이거는 컨자라는 식물로 만들어요. 혼자. 이름도 생소한 건지. 컨자. 처음 들어보는데요. 컨자라는 식물이 있대요. 컨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년생 밀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토양 침식도 막고 좀 가뭄에도 강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식물로 개발된 밀. 신품종 밀이다. 그래서 컨자라는 게 있는데 벌써 몰랐잖아요. 네, 컨자라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 파타고니아 맥주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오. 저 컨자라는 밀로 맥주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다. 라는 것도 보면 상당히 좀 재밌다. 만약에 파타고니아가 그냥 일반적인 맥주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돈 좀 벌고 싶나 보네. 맥주 사업 좀 해보고 싶었나 그렇죠. 보다 할 텐데 여기에 또 가치를 넣어서 또 맥주를 판매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평소에 맥주 이렇게 고를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설명하고 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발언을. 아니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재우몰이가 제일 재밌어. 의석이 형이 재우몰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아하.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아하, 제가 네.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 말 끝까지 들어야죠. 이런 게 근데 진짜 중요해요. 너 컨자 알아? 너 컨자 모른다고? 이러면서 원래 사람들한테 이 관심 끌고 그쵸. 맞아, 알려가고. 조만간 정재호 TV에서 컨자 얘기하면 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출연하시겠어요? 이따가 얘기해보고. 예. 또 파타고니아 얘기로 점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파타고니아 요즘의 환경 철학은 이렇대요.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와, 벌써 보는 멋있다. 게 달라요. 시야가 다르고 철학과 가치관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곳이고, 이미 1985년부터 매출의 1%나 이익의 10% 중에 더 많은 거를 매년 환경단체에 기부해요. 와, 그 와중에 더 많은 거를. 그 와중에 야. 더 많은 거를.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파타고니아가 이 공모 사업도 많이 이제 있었고 하면서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예 매출의 1%나 이익의 10% 중 그것도 굳이 더 큰 금액을 골라서 기부해? 싶었고, 이 기부 금액만 모으면 한 거의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야, 많다. 1,000억. 큰 돈을 이제 기부하고 있지 않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활동도 있으면서 동시에 따로 비용까지 마련해서 기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사무실의 에너지 뭐 효율 높이고 뭐 재활용 소재 쓰고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가 이거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건데 좀 특이한 게 그런 것도 해요. 댐 철거 캠페인, 땡 철거. 보호 철거 캠페인. 그거 한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해요. 4대강 때 설치했던 걸 지금 하고 있나요? 보호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 보드를 해체될 수 있도록 파타고니아가 캠페인을 함께 지원해요. 그것도 같이 연대하고 있어요. 기업이. 야, MB가 엄청 싫어하겠네. 곧 나온다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냥 환경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대신에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말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넓은 영역에서 그쵸.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파타고니아는 그냥 파타고니아다. 새로운 부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이렇게 환경단체 같은 캠페인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뭐 ESG의
정석 아닌가 싶죠. 그런데 보면 아직도 ESG 한답시고 연탄 나르고 인증샷 올리고 뭐 사랑의 밥차고 인증샷 올리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멸콩 뭐 이런 거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플라스틱 컵 뭐 친환경이라면서 플라스틱 컵 사은품으로 엄청 좋다 그린워싱으로 욕 먹고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ESG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사업 활동이 정말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우리 회사만 돈 벌고 마는 게 아니고 나의 활동이 나도 돈 벌고 사회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ESG의 기본이고 또 동시에 그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네. 가족 같은 회사 말고 네. 네. 말로만 정말 가족 같은 거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게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파타고니아에서 일한다고 되게 자부심 느끼거든요. 제가 그만두지도 않아요. 네.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이제 ESG의 이제 기본이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저변이 확대가 됐을 때 우리가 기업을 위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 규제 뭐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 이야기만 떠들었다가는 그 기업들만 돈 벌고 나머지들은 다 또 불행해지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남는 거 되게 좋아요. 컨자. 컨자. 친구들한테 연락해야겠네요. 컨자 알아? 오늘 페이스북에 올라오겠는데. 컨자를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의성님 코너에 배울 게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네. 반응이 정말 많아요. 좋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익하면서도 우리 일상에 또 도움이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한테 특히 이막 끌어오는 열정까지 주는 의성님 코너 잘 들었고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훈님 코너로 넘어갈게요. 저는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사실 정호영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불공정 논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편입학, 논문, 뭐 봉사활동 등등 사실 특혜를 받은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무래도 요 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분노할 만한 소식이라 우리가 또 청국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먼저 경북대가 사실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정작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이런 기관들, 그 기관들은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자체 조사를 한다던 경북대도 지금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논란 터진 지가 벌써 언젠데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호영 청탁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어요. 뭐냐면 2018년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을 합격한 시점에 네.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신설됐고 이 와중에 이제 경북대 의대 교수 10명이 참여를 했는데 경북대 측은 당시에 10명 교수 명단을 또 공개할 수 없다. 문제가 없으면 공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발을 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 어제 단독으로 터진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편입학, 그러니까 경북대 자료 관련해서 국회가 공개 요청을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절반가량 제출을 또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 제출을. 그러니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아니고요. 구술 문항 관련된 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술 문항 공개 요청에 알겠다. 지금 바로 결제해서 올리겠다. 근데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네. 말을 바꿉니다. 다음 사진 해주세요. 네. 파쇄하고 훼손돼서 없어졌다. 죄송하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3시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텀이. 3시간 만에 말을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설마 3시간 동안 파쇄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니길. 그리고 갑자기 또 녹화일 기준은 어제죠. 없어졌던 문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해요. 예.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다시 이어 붙였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뭐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경북대라는 이 국공립대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인 거고 좀 이어질 만한 부분인데 정호영 그 당시 딸과 아들이 봉사활동 특혜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정호영이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두 자녀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303병동과 305병동이 지난주
그러니까 18일부터 갑자기 내부 공사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주 갑자기. 또 네. 사진 준비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아주 갑자기, 그러니까 이에 해당 병동 환자들은 다른 병동으로 분산 배치가 되고 병동 앞에 출입구는 이미 폐쇄가 된 상태라고 해요. 근데 다 공사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병동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봉사활동을 한 그 병동 2개만 갑자기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내용이 뭔지 봤더니 내부 스프링쿨러 및 천장 도색 작업, 그리고 병동 내부 간판 교체 작업.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5월 말이면 이 공사 기간이 5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5월 말이면 청문회는 이미 다 끝나고 뭐 이제 경상군 취임했을 거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스프링쿨러 도색 작업을 들어가나. 이게 사실은 병원 내부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만큼 그런 시급한 공사였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경북대 전체 건물 병원 가운데 하필 이 정 후보자의 2 자녀가 유일하게 자원봉사를 한 이 303이랑 305 병동만 아빠 찬스가 불거진 이 시점에 내부 공사를 들어갔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겹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터져서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이런 분노를 좀 표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래 뭐 학교에서 조사 차원이 아니라 원래 조국 장관 때는 그냥 바로 압색 들어갔잖아요. 아유, 네. 그럼요. 근데 애초에 그리고 정말 다른 사안을 가지고 뭐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은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청년들 이거 보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때는 화를 내고 뭐 고려대, 서울대에서 뭐 맞아요. 집회하고 왜 지금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오히려 조국 때는 정말 그 상황이 비정상적인 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맞죠.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정호영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제 개인 뇌피셜인데, 그때 당시에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네. 마스크 사이로 보이고 얼굴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또 나와 있었던 그림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만 봤을 때 진짜 그 집회들이 순수하게 아니 그것들이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이야.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회들이. 그 집회들이 아니 갑자기 마스크 쓴 사람 얘기하면서 얼굴이 늙었다고 하면서 그것들이라고 바로 나오니까 나 지금 속으로 그 집회들이 정말 청년들이 순수한 분노로 나왔던 것일까라는 의문도 네, 맞습니다. 새삼 들게 되고요. 그쵸. 지금 정호영을 비롯한 다른 불공정, 사실은 내정자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런 다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혹이 많아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가 터지면 다른 사람이 또 다 가려지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 한덕수도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검증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정호영 때문에 또 가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스카이 대학생들이 뭐 하고 있나라는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지금 그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되고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근데 일부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네. 이걸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례로 얘기한 것도 좀 납득하기 네, 어렵죠. 네,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경북대 병원장이라는 위치에도 있었고 그 터진 논란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같은 선상에서 양비론을 펼치는 게 마치 그냥 제 입장에선 그 장기로 치면 쪼라고 차를 바꾸자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언론에서 VS로 만들고 혹은 그냥 같은 프레임에 넣으니까 그냥 뭐 같은 쫄 대 쫄 이런 느낌인데, 애초에 그렇게 볼 사안도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같은 잣대, 그러니까 동일 잣대 동일 검증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지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라든지 맞아요. 혹은 뭐 한동훈, 김건희, 이번 뭐 윤석열 정부의 뭐 고위공직자 네. 후보자들 다 들이대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년 전 카드 사용 내역까지 막 비교해가지고 네. 몇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 하면서 정경심 교수 지금 4년 징역 4년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망신주기했습니까. 물론 지금 언론에서 뭐 단독 속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실 그때랑 비교해봤을 땐 그 수위도 너무나 다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거 하나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에 조민 씨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은 그냥 자녀들이라고 보도를 이름이 해요. 뭐예요? 정윤석, 정민혜. 정민혜예요, 아. 정윤석. 네, 근데 정민혜가 맞나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정민혜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닌가요? 이름이 나오기는 검색을 하면 나오긴 네, 하는데 네, 그 네. 이름이 그런 논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거죠. 왜 조국 전 장관은 조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왜 정호영 후보자는 정 후보자의 아들, 자녀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답답한 게 뭐 정호영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분들도 이분들을 낙마시킨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올라올 후보자가 네. 기대가 안 된다는 점이 더 안타까워요. 네. 이게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한테 민주당이 막 회방 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자꾸 뭐 반대를 위한 반대다, 대선 불복이다, 뭐 이딴 소리들 하고 있던데 이게 괜히 그냥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그 조국 전 장관을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쨌든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는 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저한테 막 와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다고.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그냥 수만 번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아니 뭐 민주진영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검증 잣대 좀 막 1000으로 두고 뭐 나는 그냥 위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위선이 아니라 그 나는 그냥 해먹고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그 사람은 그냥 검증 잣대 한 10 정도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거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동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아직 취임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그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인수위 쪽에서 소통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막 경찰들이 딱 막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명박근혜 때도 이러진 않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원래 뭐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기준을 잡아서 낙마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기준에 다 미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땐 다 미달인데 사실은 다 떨어뜨리는 거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걸 다 빼고 나면 진짜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이 지난주에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인수위의 월권 행동에 대해서 저번에 박진이 미국 갔다가 몸전박대 당했다.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특사를 보내는 자체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전박대라고 어느 언론에선 썼지만 애초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수위에서 만들었던 거죠. 왜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왜 그런 특사를 보내냐고요, 자기가. 형편없죠. 꽃이 지지도 않았는데 봄인 줄 알겠어요. 네. 되게 좀 예. 개인적으로 무서운 건 지금 이런 후보자들이 지금이야 이 후보자가 돼서 우리가 검증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야, 아주 문제가 많구만 하지만 이 사람들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르고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해먹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진짜 많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뭐 청년들 삶이 이래서 우리가 되게 팍팍하구나. 누가 자꾸 이렇게 해먹고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게 네. 무섭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삶을 살아가는 청년 4명으로서 보더라도 각자가 처한 환경과 뭐 노력의 정도와 뭐 운적인 요소 사실 운이 저는 인생에서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우연치 않게 누군가를 만났고 혹은 어떤 그룹에 가서 우연치 않게 사람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기회를 얻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마치 그냥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를 제가 왜 비판하냐면 분명히 그 능력주의가 다 틀렸다 생각하진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차등을 두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두 똑같이 대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부친이 유승민 쪽과 친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학 가는 공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회가 과연 평등했는가?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너무 쉽게 자신의 능력 덕분에 그렇게 지위를 얻었다 생각하는데 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정당화를 하죠. 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서 좋은 대학 왔고 그다음 스펙 얻어서 좋은 데 갔으니까 이 정도 누려도 돼 라는 걸 정당화하는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이 저 한동훈 후보자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저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수십 년간
그 누리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근데 저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 갖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사회에 진일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준석 과의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사람들의 얘기하는 능력주의가 우리나라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계급을 오히려 공고히 하고 정당화하는데 이용만 될 뿐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게 그 혐오나 차별을 정당화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맞아. 그것을 다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냥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끄적끄적 대는 정도였다면 일베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거기서 맨날 얘기했던 게 뭐 2등 시민 이런 얘기 뭐 5.18 그러니까 그 민주 개혁 세력 그런 분들을 계속 깎아내리고 뭐 여성들 혐오하고 소수자 비난하고 이랬는데 그 이제는 곧 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대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거를 공론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있으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다. 그래서 그 성상납 의혹 똑바로 해명해라. 그리고 전 영구 박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들을. 이게 또 마침 그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거들어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인 게 장애인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요. 나는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당해도 돼. 라는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난 장애인이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을 나왔다. 난 지방대니까 네. 이 정도 월급만 받아도 돼. 네. 라고 스스로를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 진실인가? 그거 정말 실력 맞는가? 운이 많이 작용하고 재수가 많이 작용하는 것인데 너무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로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죠. 점점 그런 자존감의 양극화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누구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그게 결국에는 진짜 이 양극화 문제가 진짜 제일 심각하고 또 해소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엔 지금 다시 좀 정호영 후보 얘기로 돌아와 보면 정호영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경북대 그 10명 교수들 왜 얘기 안 합니까? 만약에 이게 조국 전 장관 때였으면 검찰에서 나서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갖고 분명 또 언론에 거리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빌미를 주고 또 그걸 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검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계속 그걸 파고 들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똘똘 뭉쳐 있잖아요. 왜? 같이 서로 그냥 나눠 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뭐 최근 고려대 부산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실제로 고려대에서도 그 부정 논문 그 부정 논문 논란에 있었던 학생이 지금 2명인가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지금 의사로 활동 뻔히 하고 있어요. 네. 왜 고려대는 이런 거 취소 안 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그럼 앞장서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베넨제리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치권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네들 철학이랑 안 맞으면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최소한 그러진 않았다. 그러진 않았죠. 언론 자유, 뭐 민주주의 지수 이런 거 훨씬 맞아요.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독재 타령하는 게 전 너무 화가 났을 뿐입니다. 조금 이어가 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10명의 교수 명단 자체도 공개가 안 되고 밝혀야 할 기관들은 지금 뭐 조사조차 안 하고 경북대는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자녀가 유일하게 자원봉사한 건물이 지금 갑자기 공사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5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걸 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셔서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뻔하다. 공사하다가 자료가 사라졌다고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증거인멸.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증거인멸. 그다음에 뭐 공사 중에 자료가 없어졌다고 들려들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녀 논란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실 본인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오를 만한 사람인가? 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이때가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일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TK 중심으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많이 늘면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그 지역 의료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근데 이때 정호영이 그 경북대 병원장이었는데 심야에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경북대병원에서 사망자도 되게 많이 발생하던 시기인데 병원 원장이 이건 참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른 장관 후보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만약에 특혜를 가지고 의사를 딴 사람들. 근데 만약에 내 몸을 어떻게 맡기기가 좀 불신하는 측면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 보니까 이 경북대 병원 시절에 경영 행정, 뭐 역량 부족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북대병원에서 865억 원의 적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최다로 사용했었고 청렴도도 꼴찌 수준이었고 의료기관 평가 연속 최하 등급. 뭐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경상군이 말하는 능력에도 전혀 네. 부합하지 않다라고 그러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 윤리 잣대라면 나는 한 점 부끄럼 없다. 이걸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니 최근에 네. 그 정호영 후보가 월 2,300만 원 임대료 네. 받는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노란우산 공제 받았다는 거 이런 네. 거 진짜 이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음.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맞습니다. 나온 게 야.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자금 그 지원하는 제도인데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나왔는가? 그 조국 전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 정의의 잣대가 네. 엄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듯이 네. 한동훈 마찬가지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 마찬가지고 그 원희룡 씨도 오늘 단독으로 나왔는데 뭐 그 교통 과태료 엄청나게 뗐더라고요. 심지어 이 장관 후보자 된 이후로도 그 논란이 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양복 입고 있으니까 되게 그럴듯해서 우리가 자꾸 그쵸. 속나봐요. 맞습니다. 네. 옛날처럼 군복 입고 있으면 이게 진짜 맞아요. 누가 그 얘기 보더라도 해주셨었죠. 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겉으로 양복 입고 있고 막 학벌 그럴듯하게 돼 있고 하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하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손석희 앵커랑 대담할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대 때 그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얘기들 왜냐면 이게 뭐 나중에 한 40년 50년 지났을 때 그 기준이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네.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쵸. 민주주의 의식 뭐 이외로도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잣대. 근데 지금 이때는 대부분 용인됐던 거를 50년 뒤에 가가지고 그대로 그 시대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 사람들 다 날려버려 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쵸.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의 대부분 해명들이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선 의견들이 다 나뉠 수 있다고 봐요.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혹은 그때는 대부분 몰랐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좀 변화하고 의식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걸 보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그 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그냥 많이 청년들끼리도 논의해볼 문제다라고 보지만 조국 전 장관한테 왜 그랬냐 이거죠. 그러면 조국 전 그쵸. 장관이 그 시대 때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호영이 관행이면은 조국 장관도 관행이었고 그쵸. 불법이었다면 똑같이 불법인데 음. 그 잣대가 들이대지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최근 일이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훨씬 더 예전이고 네. 자녀들의 나이도 그렇습니다. 입학한 그쵸. 시기가. 그때 뭐 입학 사정관제라든지 이런 얘기의 관행이랑 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 해놓고 관행이랑 또 다르죠. 현행이죠, 현행. 관행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관행에 대해서 한번 조만간 주제를 갖고 와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네. 그 또한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각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희두님도 그렇고 보람님도 그렇고 이 조국 전 장관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고 100여 군데가 넘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희두님도 이거 관련해서 페북에 글을 그 여러 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또한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동일잣대, 동일 검증을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냥 청년이자 또 국민으로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또 진영 논리,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의 주장에는 마찬가지로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페북 싶고. 얘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희두님 희두님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희두님이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걸 이렇게 따옴표 따가지고 좀 안 좋은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글을 못 본 사람은 뭔 얘기를 했을까가 그 그러니까,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네. 뭐 동일 잣대 동일 검증해라.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 사과를 했는데 3년째 맞아요, 사과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라는 차원인데 가슴 아팠던 건
수백 번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조국 장관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여야를 떠나서 같은 스스로 그러니까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앞으로 행동해라. 안 그러면 저도 여야를 떠나서 나도 비판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정호영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뭐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랑 절대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또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오늘은 문화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한 20대 대학생이 자신의 호화로운 일상을 이제 SNS에 공개를 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저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뭐 옷도 입어보고 액세서리도 착용해보고 그리고 특급 호텔에 가서 호캉스도 즐기고 이제 운동 후에는 이제 VIP를 위한 개인 사우나 같은 것도 하고 호텔 공용 공간에 누워 있거나 뭐 이런 식의 호화 생활을 공개를 한 거예요. 저거 너무 로망인데 저렇게 소파에 신발 신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21일간의 기록이 이제 중앙예술학원에 재학 중인 이 여학생 조우 야치의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 주제가 뭐냐면 명품을 잘만 활용하면 공짜로 먹고 살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가짜의 명품들 그리고 호화로운 이런 값비싼 보석들을 몸에 착용을 하고 명품관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태도가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네. 쫙 바뀌고 그리고 이미테이션만 다 착장하고 갔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쇼핑백 같은 거는 실제 명품 쇼핑백을 들고 텅 빈 쇼핑백을 들고 갔죠.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잘 대우를 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VIP를 위한 전시회 티켓 같은 것도 주고 초대권을 막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요? 되게 왜?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한번 해봐요, 실험이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속 찔려서 그래요. 뭘 찔려요? 재훈님 한번 해보고 후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네, 재밌겠다. 그러다가 재훈님 정재호 TV의 재훈님 아니세요? 하겠죠. 아, 돈 많이 버시나 야. 보다. 네, 그래서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호텔 VIP 라운지나 아니면 뭐 호텔에 가가지고도 아무 호수나 들이대고 제시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VIP를 위한 굉장히 개인 설비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계속 먹고 살았던 거예요. 뷔페 가가지고 먹고. 근데 이거는 실험이었어요. 네. 단순한 실험이고 작품 주제였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부유한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 사람이 실제로도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에나 소로킨에 대한 영화가 또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뭐 이게 또 작품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누군가 힘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돈으로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이 돈이 그만큼 많다, 권력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비례하게 힘과 권력을 실제로 갖게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그 희두님이 뭐 김기춘이나 뭐 MB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병우나 뭐 김기춘에 대한 생각들을 예전에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고 그때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아, 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천재라 그러고 저는 뭐 명품 치장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그건 고등학생 시절 때 잠깐 그런 적이 있었다가 깨졌는데 머리 좋고 뭔가 이런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브레인들. 근데 보니까 한동안은 옛날에 지금과 정반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또 이런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뭐 어떤 도덕적인 잘못으로 저한테 그런 사람들의 문제 제기를 해도 크게 안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2부 그러니까 이 재훈님 코너 때 했던 얘기랑 그러네.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분명 그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뭐 그게 그 수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말씀 주셨듯이 겉으로 봤을 때 번지르한 막 명품 근데 요즘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엄청 많죠. 하게 포장되고 그래서 실제로 오죽하면 명품차 하나에다가 모든 재산 다 투자하고 실제로는 집도 없이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네. 재훈님 되게 찔려요? 아니 찔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LH에서 저는 그러니까 청약으로 임대주택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여기는 다 임대만 하는 그 동이 아파트 아. 자체가 전부 다 임대동인데 그러니까 주차장이 임대동만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외제차가 되게 많아요. 뭐 B사 뭐 해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이런 외제차가 많을까 막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거든요. 그쵸. 이게 밖에 나가서 그래서 나 이런 명품카 끌고 다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요즘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진 것 같은 게 막 휴거라는 얘기도 어린이들 그쵸. 사이에서 돌잖아요. 그쵸. 네. 그 임대랑 아닌 자가랑 막 아예 층도 나눠서 맞아요. 위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옛날에 휴거는 그 재림 뭐 그거였는데 그죠? 네. 아, 한나라 씨 하늘로 올라간다. 재림교회였나? 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뭐 김기춘, 우병우 뭔가 힘이 있고 굉장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미지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문고리 4인방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뭔가 은밀하고 저 사람들이 저 베일 뒤에서 힘을 있어 발휘할 보이고. 것만 네. 같고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곽상도가 언급이 되면서 50억 클럽이 나왔던 것도 분명히 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50억 클럽에 나도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쵸.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저 자리 갈 거야. 네. 아하. 김만배가 이제 모든 기자들의 우상이 되고 약간 이런 아하.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비슷하게 저도 이번에 한동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약간 그 결이 여기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어. 왜냐면 한동훈이 예전에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오기 전에 뭐 검언 유착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몸통은 사실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 아닐까? 그리고 몸통이 한동훈이 조종하는 게 아닐까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뭔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베일 뒤에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나는 충분히 그 뒤에 숨어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동훈을 인식하는 것과 네. 한동훈 저거 어차피 그 조종할 수 있는 건 마삼중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한동훈에 대한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도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뭐 퍼스트 클래스의 약간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시면서 그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황희도님이 그거에 대한 기사 내용을 굉장히 또 많이 다뤄주시는데 뭐 한동훈의 패션이나 뭐 생김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빨아대는 기사들이 조선제일봉이라 많아요. 그랬나? 무슨 칼카라였나 뭐 아니 있지 않았어요? 조선일보의 어떤 뭐 문화부 기자는 뭐 칼주름 한동훈 하면서 메르켈 패션 뭐 하면서 패션도 메시지다. 메르켈을 갖다 내? 네, 막 그러면서 그딴 얘기하면서 뭐 안경, 가방 뭐 그런 거 나열하면서 화제성으로 보면 탑스타 연예인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에스콰이어예요?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무리 문화부 기자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 그것도 한동훈 저렇게 PR하는 건 저열한 거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 또 뭐 브로치 갖다가도 그렇게 난리 쳐놓고 2만 얼마짜리. 언제부터 패션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패션 애교 패션은- 때부터였나? 옛날부터 메시지이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걸 떠나서 근데 그런 기사들이 뭐 한동훈이 언론을 잘 다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옛날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두려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뭔가 좀 약간 이제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파고 알수록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좀 이제 점점 그런 이미지와는 좀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사람에게 그런 권력이 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실제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표적으로 네. 마케팅할 때 신비주의 한참 네. 그 아이돌 초창기 1세대 아이돌들이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뭐 서태지라든지 뭔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뭔가 잘 안 보이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온갖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네.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관심이 더 가고 네. 그러면서 그 베일에 쌓인 걸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도 처음 나오고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야 진짜 저 뭐 하는 인간이냐. 근데 그치. 한동안은 되게 그런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게 되고 그쵸. 언론이 그런 분위기 조성했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서서히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인간도 그냥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욕망 덩어리의 검사구나. 네. 내로남불 심하구나 이런 게 더 나올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후보를 싫어했던 사람들 말고 비판했던 사람들 말고 약간 그냥 정치의 그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뭐 무관심층이나 혐오하던 분들도 주위에 좀 물어보면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도는 지금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구분지어야 되는 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그걸 바로 잡아가자는 차원도 하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한테 이번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게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네, 맞아요. 김만배 리스트 나오고 하면 나도 근데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뭐 민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상상 외로 그런 분들이 겉으로 티를 안 내지. 그쵸.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도 분명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가끔씩 일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된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좋았는데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 지금은 네. 민주당 의원이 되셨는데 최강욱 의원님이 이 윤석열 한동훈을 되게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최강욱 의원님의 워딩을 보면 단순히 뭐 악마다, 뭐 검찰 막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마디로 되게 찌질하게 만들어요. 아, 그들을. 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악마라는 거 너무 멋있어 그쵸. 보이잖아요. 맞아요. 악마라 그러면 와. 왜냐면 한때 그 조주빈도 그랬죠. 엠번방. 그렇죠. 맞아요. 엠번방, 막 텔레그램에 비밀에 뭐 누군지 못 찾고 막 악마 이러니까 지도 일부러 그 악마란 워딩도 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런 전략들인데. 그냥 찌질인데. 그쵸. 맞아요. 그냥 찌질한 루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최강욱 의원님이 너무 잘 파고든다. 그래서 이런 좀 현명한 대처가 저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사마천이 옛날에 사람이 자기보다 10배 부자한테는 욕을 하고 100배 부자 정도한텐 두려워하고 1000배 부자한텐 그 사람 일을 해주고 10,000배 부자한텐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가 좀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에 뭐 1910년 초반이나 이럴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썼던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방법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사람을 골라서 일본에 데려가요. 그리고 일본의 선진 문물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거기 갔던 사람들이 엄청 기가 죽어서 독립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의지를 꺾어버리게. 아, 저 전기 반짝반짝한 거 보고 막 저런 거 보면 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일본한테는 안 돼. 이런 심정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것처럼 이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 기득권 카르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중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생각하고 저 이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만큼 더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냉정하게 인간의 욕망을 놓고 봤을 때 그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 한동안 지금은 많이 그게 죽었지만 탈슨 유튜버들이 왜 일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막 집 노출시키고 고급 호텔에서 뭐 그 반일 운동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일부러 일본 여행도 가고 네. 막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일식 먹고 이런 걸 의도적으로 내보낸 게 저는 그 되게 그런 부러움을 자극하는 게 되게 컸다고 봐요. 나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나도 그 안에서 또 셀럽도 되고 싶고 막 이런 니즈? 근데 그걸 도덕적으로만 비판하면 결국에는 이 양쪽에 있는 분들은 서로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싸우겠지만 이 중간에서 잘 모르는 그냥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 입장에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걸 좀 투 트랙으로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욕망이랑 좀 분리시켜야 되는 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이 있으니까 중간에 계신 두 분이 뭐 무관심층이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다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욕망의 관점에서도 물론 그 구분해서 욕망을 잘 컨트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저 사람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잘못 걸리면 안 돼. 우리가 큰일 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을 계속 이게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이 되는 네, 또 다른 건데. 영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딜레마예요. 왜냐면 검찰 제국, 검찰 왕국이라는 게 또 이게 배치가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뭐 애초에 이런 욕망이 또 없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고 언론이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게 뭐 명품 타령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정치랑 다른 영역에서도 뭐 이번에 뭐 어떤 시장이 열려서 명품이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 가방이 매진됐다 하고 김건희 후드티 뭐 어쩌고 이게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고 뭐 이런 소비 심리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전 오늘 주제랑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나는 욕망이 없어 라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욕망이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허영이든 지적인 허영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마다 분야가 다를 뿐이지 인간은 욕망을 가진 동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중에도 뭐 나는 안 그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제일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안 그래, 난 괜찮아,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탈진시를 살아가는 시대도 오히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 확신이나 확고한 신념을 너무 믿거나 하지 말고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경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 동네나 뭐 지역이나 아니면 또래들끼리 이런 이야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깨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시간, 여유가 너무 없다는 것도 꽤 한계인 것 같아요. 네. 마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되게 사치스러워 보이는. 너 할 거 네. 없어? 라고 보일 정도로 네. 조금 사회가 좀 각박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맞아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그 공교육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봐요. 음. 그때 계속 암기 잘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막 수재라 그러면서 뭐 우등반 열등반 나뉘고 막 그런 것들만 거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내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좋아하는지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 짓는 게 필요한데 물론 교육제도의 변화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그쵸.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깥에서 뭐 정치권이나 뭐 대중문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해 가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철학이 뚜렷한 정보가 들어서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걸 차근차근 세워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방송도 하고 계속 맞아요.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넓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그러면?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126회도 사실 시간 제한이 없으면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그쵸. 얘기들이에요. 다. 맞아요. 예, 근데 이걸 쪼개서 뭐 다음 주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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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